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된 30대 후반의 주부로 딸아이 키우며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시댁의 만행을 알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전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원래는 대기업이며 출판사, 방송국에도 입사 지원을 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 그런지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하더라고요. 제 고향은 전남 진도의 작은 섬으로 농사 짓는 부모님, 삼남매 막내로 넉넉치 않은 형편에 언니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했고 저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서울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5등 안에 들었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서울까지 보낼 형편이 안 된다고 집 근처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등록금은 벌어서 보태야 돼서 학생들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역에선 알아주는 공립대학교라 엄마들 사이에서 제 실력이 소문이 나서 제법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서울 상경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우선 제일 번화가인 신촌에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제일 싼 방을 구하려다 보니 창문도 없고 침대와 책상 하나만 있는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보는 게 일상이었고 이력서만 100여 개 썼지만 취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갖고 온 돈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뭐라도 돈벌이를 해야 해서 대학 다니면서 과했던 경험을 살려 학원 강사 일부터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일하고 다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려던 계획이었어요. 처음 취직한 곳은 강북의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거라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학원 경험이 없다고 페이를 낮추며 절 채용했습니다. 당시에 전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해서 낮은 페이지만 서울의 첫 직장을 구했다는 게 하늘을 날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작은 학원에서 시작해 점점 큰 규모의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경력이 쌓여서 강남 학원가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이었던 대기업 입사는 포기하고 학원 강사가 페이도 높고 제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전 직장인반 수업을 했습니다. 강남이라 해도 학원이 크지 않아서 수강생은 20명 정도라 무슨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안부 인사는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수강생이 와서 수업 전에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강의 진행하게 된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시군요. 전 민경원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영어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무슨 일로 학원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학교 다닐 때도 학원 안 가봤는데 먹고 살려니 이렇게 됐네요. 제가 건설 회사 일하는데 이번에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거든요. 근데 학교 때 배운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잘리겠다 싶었죠. 그렇죠. 요즘 직장인들은 영어는 기본 스펙이더라고요. 저희 반 수강생들 보면 직업이 다양하세요. 증권회사, 은행, 호텔, 심지어 셰프도 계세요. 제 수업만 초급부터 상급반까지 마스터하신 분도 계신데 불과 6개월 만에 상당히 실력이 향상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님도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예요. 우와, 6개월 만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개인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고 그 남자분은 월수금 주 3일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더라고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좀 되신가요? 네, 회원님. 수업하려면 1시간이나 남았는데 일찍 오셨네요. 원래 퇴근하고 저녁 혼자 먹었는데 선생님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이 샌드위치 같이 드실래요? 어머, 제 것까지 사오신 거예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마침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감사해요. 잘 됐네요. 매번 제가 모르는 거 귀찮게 질문해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했거든요. 그게 제 일인걸요. 저 옆 휴게소에서 같이 드실까요? 휴게소로 자리를 옮겨 남자가 사온 샌드위치를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말투를 봐선 서울 분은 아니신 것 같고, 혹시 전라도 분이세요? 네, 맞아요. 예리하시네요. 전남 진도가 제 고향이에요. 제가 딱 맞췄네요. 저희 어머님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 전라도 사투리는 딱 들으면 알거든요. 근데 이 웬만한 스펙으로는 이 강남 학원에 못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 실력이 대단하시던지, 뒤로 백이 있으시든지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예? 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오게 되었네요. 음, 근데 이 샌드위치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다행이네. 사실 저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밖에서 식당 음식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점심 때도 도시락 싸주시거든요.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샌드위치며 유부초밥, 김밥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거도 같이 싸달라고 했거든요. 어머, 어머님이 직접 도시락도 싸주신다고요? 와, 아드님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저희 집이 손이 좀 귀해서 제가 4대 독자거든요. 아버님도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저한테 더 각별하세요. 아, 아버님 떠나보내시고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마음 이해되네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전철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선생님,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 전철 타고 가면 돼요.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타세요. 제가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안 타시면 저 서운해할 겁니다. 저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러죠. 빨리 집에 가서 쉬셔야 할 텐데. 전 괜찮으니까 얼른 타세요. 네. 그럼 신세 좀 질게요. 저희는 차 타고 가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하며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 여기 세워주시면 돼요. 여기요? 네네네네. 차를 세우고 남자는 집을 보더니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집 상당히 좋으신데요. 근데 혼자 사시는 집치곤 너무 대저택이네요. 그런가요?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오늘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었는데 얼른 가보세요. 네, 선생님. 들어가시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모레 뵙겠습니다. 전 인사를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놀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은 강남 부촌들이 사는 3층짜리 대저택으로 누가 봐도 상당한 재력가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 남자도 이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놀랐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집이거든요. 이름만 대면 유명한 재벌집으로 고3 아이 입시 영어를 과외해주고 있어요.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거라 아까 남자가 저희 집이냐고 물었을 때 얼렁뚱땅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남자는 제 집이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곧 수능이라 사장님이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아예 기사 딸린 자가용을 학원에 보내셨어요. 제가 마치는 시간에 맞춰 기사가 학원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가용 문을 열어주며 절 에스코트합니다. 선생님, 지금 퇴근하시나 봐요.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어, 뭐예요? 평소에 전철 타고 다닌 거
서민 코스프레 한 거예요? 이렇게 기사가 직접 마중까지 나오시고 선생님 집안이 범상치 않은데요. 그게 회원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닌데 저 그럼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전 당황해서 빨리 차 문을 닫았어요. 마치 제가 재벌집 딸인 것처럼 보여주는 게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후 남자는 제게 자주 연락을 해왔고 주말에도 만나 같이 식사를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준비하던 중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전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꼭 제가 결혼하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하시겠다고 하셔서 양가 상견례 없이 예식도 직계 식구들만 참석한 채로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아버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고 엄마만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서 저희 아버님을 처음 뵙게 되었어요. 사돈어른 얼른 쾌차하십시오. 식은 잘 끝났으니 안심하시고요. 이 사돈복이 면목이 없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저희 쪽에서 변변히 하지도 못하고 사돈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 드리긴 송구하지만 그래도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데 새아가 혼수가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이 사람 쓰러지고 경황이 없어서 혼수를 못 챙겨드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엄마한테 혼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제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괜히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건 나랑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알았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사돈어른 몸조리 잘하시고요.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살펴가십시오. 저희 수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사돈. 그럼 그렇게 병원을 나와서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독 저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새아가 너 친정집에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거 아니냐. 우리 집에 와서도 일할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었다가.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칼 이리 주세요. 제가 얼른 식사 준비할게요. 가만히 있어. 우리 새아가는 TV 보면서 좀 쉬어. 그동안 결혼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전 그게 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겐 누나 2분이 계시는데 어머니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거의 매일 들른다고 합니다. 벨소리가 나고 시누이들이 오셨어요. 올케, 신혼집은 어디 구했어? 네, 경훈씨 직장하고 제 직장 둘 다 가까운 강남 쪽에 얻었어요. 강남? 역시 재벌집 딸은 다르네. 그 집은 친정아빠가 해줬겠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재벌집 딸이라는 거예요? 올케가 재벌집 딸이지 누군 누구야? 경훈이 말이 워낙 올케가 그런 거 밝히는 거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하긴 하더라. 이제 안 그래도 돼. 우리 한 식구인데 부잣집 딸 티 팍팍 내도 된다고.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농사 지으세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까지 숨겨 올게. 거짓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잠깐만, 사돈어른이 농사 지으신다고? 뭐 주말 농장 하시면서 취미로 하시는 거겠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2분 다 농사 지으셨어요. 근데 어머님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재벌집 딸이라며?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좋았어요. 아유, 오늘 얼마나 맛있는 거 해주길래 엄마 집으로 다 오라 그랬어? 예, 너 딱 맞게 잘 왔다. 너가 세아가 부잣집 딸이라면서. 근데 아니래. 네?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어마어마한 대저택이던데. 그리고 기사가 매일 고급 세단 몰고 이 사람 학원 마치면 기다렸다가 픽업해서 갔다고요. 그거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 집 재벌집 맞아. 내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룹 회장님 아이 과외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조건이 주변에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여서 경은 씨한테도 말을 못했던 거야. 그런 거였어? 그럼 그때 얘기해주면 좋았을 걸. 내가 착각했네. 그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나도 얘기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아니 그게 왜 안 중요해? 난 경훈이 말만 철떡같이 믿고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결혼 진행시켰는데. 경훈아, 너도 그랬잖아. 엄마 이제 고생 다 했다고. 부잣집 며느리 데려오니까 평생 턱 보며 살아도 된다며. 엄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배고프다. 엄마 빨리 밥 줘. 뭐야? 그럼 올케한테 장인어른 직업이 뭔지 집안에 대해 한 번도 안 물어보고 혼자 상상한 거야? 정말 올케 부모님 농사 지으신데? 농사? 당신 한 번도 나한테 부모님에 대해 안 묻길래 나도 굳이 얘기 안 했지. 우리 부모님 고향에서 평생 농사 짓는 농부셔. 농부자. 됐다니까. 왜 이래 다들. 깜짝이야. 야, 잘못은 너가 해놓고 왜 네가 화내고 난리야. 경훈이가 화낼만 하지. 나도 완전 깜빡 속았네. 근데 사돈은 병원에 갔을 때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셔? 재벌 총수 아니고 농사 짓는다고 얘기하면 좋았잖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유독 저희 집안에 대해 민감해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화를 내는 것도 처음이었고, 차분하고 다정다감하던 말투였던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것도 처음 봤으니까요. 그날 식사하는 내내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서 평소 같으면 제게 살갑게 말도 걸었을 텐데 역시 아무 말도 없어서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출근 시간. 여보, 나 준비 다 했는데 차 앞에서 기다릴까? 오늘따라 당신 왜 이렇게 꾸물거려? 당신 혼자가 내가 당신 기사야? 무슨 공주라도 된 것처럼. 왜 그래? 짜증은 왜 내? 나 전철 타고 출근하면 힘드니까 당신이 먼저 태워준다고 했잖아. 그때 너가 그렇게 없는 집 자식인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없는 집 자식?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 모욕한 거야? 짜증나. 뭘 그렇게 꼬투리 잡고 그래?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러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행동도 싸늘해졌습니다. 평소에 평일엔 저 일하느라 힘들다고 시댁에 절대 안 부르는데 요즘은 부쩍 절 자주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너 이제 오늘부터 퇴근하고 나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녁하거라. 네? 어떻게 매일 와요? 학원 일이 딱 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표 변경되면 밤 10시에 마칠 때도 있는데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뭐야? 너 심히 말이 웃음니?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너도 양심이 있으면 혼수도 하나도 안 해왔으면서 며느리 노릇하며 만회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사돈이 아프셔서 말도 못 꺼냈는데 그때 다 얘기했어야 했었어. 아휴 속상해.
너가 우리 아들같이 찰난 남자 신랑으로 두는 건데 아파트 한 채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원 강사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렇게 유세야. 그럴 거면 당장 때려쳐. 어머니, 언제까지 혼수 얘기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저 보자마자 다 필요 없고 몸만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시애미가 몸만 오랬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와? 아유, 아유, 답답해. 시끄럽고 얼른 밥이나 해. 그러면서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도 어머니 집으로 퇴근했어요. 와선 절 본체 만체 어머니하고만 얘기하고 절 마치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목소리를 낮춰 얘기하던데 그 얘기가 다 들렸습니다. 너 어쩔 거야? 너 쟤랑 결혼하면 사업체 하나 물려받을 거라고 완전 신났잖아. 그리고 나도 카페 하나 차려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앞으로 어쩔 건데? 몰라.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처음엔 그냥 학원 선생이니까 예의상 잘 지낸 거고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날 집만 안 봤어도 진짜. 기사는 왜 맨날 학원에 와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해. 진짜 골치 아프네. 결혼을 물릴 수도 없고 나도 혼란스러워 엄마. 회사의 그 팀장이 너 계속 못 살게 굴어? 계속 못 살게 굴지 그럼. 그 자식 때문에 사표 쓰려고 한 건데. 아이씨, 그 자식 얼굴 계속 봐야 하는 게 진짜 죽을 맛이 엄마. 저 어머니 식사하세요. 알았다. 곧 나가마. 어머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한 음식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없이 국을 드시더니 어머니 인상이 안 좋아졌어요. 아휴, 왜 이렇게 짜? 그렇게 오만상을 찌푸리시면서 생수를 벌컥벌컥 국에 넣는 거예요. 뭐야. 나 아무리 즐겨서 씹을 수가 없잖아. 당신 친정에서 음식도 안 배웠어? 아닌데. 내가 먹었을 땐 음식이 다 간이 맞는데. 나 친정에서 음식도 많이 해봐서 그렇게 영 못 먹을 음식은 아닐 텐데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먹었던 음식을 도로 뱉어내더니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아유, 입맛만 버렸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요리며 살림이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떻게든 절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꺼놨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 시애미 전화를 태해놓고 차단해? 어머니 그거 오해세요. 제가 하루 종일 수업 중일 때가 많아서 제 주위에서도 전화보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거든요. 수업 중에 휴대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꺼놓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급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네 맘대로 전화를 안 받아? 얼마나 시애미가 만만하면 그러겠어. 학교 교사도 아니고 학원 강사나 하는 주제에 말이야. 어머니,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너 지금 시애미 가르치냐? 참, 너 대학도 지방대 나온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제 대놓고 절 무시하기 일쑤였고 마치 절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절 더 화나게 하는 건 저희 친정집까지 무시하는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매년 농사지은 쌀이며 채소를 저희 집과 시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더라고요. 아니 누가 쌀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난 팽미 안 먹어. 마트에 가서 내 입맛대로 사면 되는 건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자꾸 주시는 거야? 이제 쌀 보내지 말라고 너가 말하렴.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농약도 안 치고 깨끗하게 지으신 좋은 쌀을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버리다뇨. 내가 언제 버린댔어? 아무튼 난 이 쌀 내 입에 안 맞으니까 너가 토로 갖고 가. 그렇게 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임신을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냉담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잘해줬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간식거리를 사오기도 하고 시어머니도 일체 저한테 집안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행복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라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딸을 낳자 또 냉담하게 변했습니다. 아휴, 왜 기집애야. 아들도 하나 못 낳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집안 어른들을 봐. 하여튼 밉다 하니까 진짜 미운 짓만 하네. 에휴. 어머니, 딸이 어때서요? 애가 듣겠어요. 남편은 딸인 걸 알고 매몰차게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는데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 싫다고 제 짐을 다 빼서 작은 방에 옮겨다 놓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저보고 이 작은 옷방에서 아이랑 지내라고요? 기집애니까 얼마나 울어대겠어. 나 아이 우는 거 딱 질색이니까 저 방에서 지내. 직장 다니는데 아이 밤새 울어대면 잠도 못 자고 내가 어떻게 일하겠어.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방을 쓰다 보니 서로에게 무심해지면서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몇 마디 정도만 대화하거나 아예 얼굴도 못 본 적이 많았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남편이 짜증을 엄청 내서 전 새벽에도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아파트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아이가 곤히 잠들거든요. 어떤 날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아 한 3시간여를 다니면서 잠 한숨 못 자고 출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육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아이 얼굴을 따뜻하게 쳐다본 적도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독박 육아하느라 제 몸은 지쳐만 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희가 원래 그렇게 안 우는데 요즘 부쩍 많이 울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걸까요? 검사를 해봤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네요. 네?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제가 보챈 적도 없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럽지만 아이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데 소아암입니다. 소아암이라고요? 검사가 잘못된 걸 거예요. 다시 검사해 보세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지가 암이라니. 이렇게 해맑고 예쁜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약도 잘 나오고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대신 엄마 아빠가 신경 잘 써주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딸아이 병을 얘기하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소아암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은 치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대요. 그건 의사 말인 거지? 암인데 어떻게 완치가 돼? 그리고 여자인데 저런 병 얻어서 옳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닌 마치 귀찮은 짐짝 보듯이 하던 거였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두 사람 어떻게 자기 손녀가 자기 딸인데 남 얘기하듯이 무심할 수가 있어요? 남의 집 아이가 아프다고 해도 이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지 잘 키울 테니까 두 사람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정말 딸이 암 판정을 받은 후로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편은 남의 아이 보듯이 무신경했어요. 아이가 아빠한테 가면 마치 벌레라도 보듯이 피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전 매일 눈물을 삼키며 어떻게든 딸을 낫게 하려고
백방팔방으로 좋은 약, 좋은 병원 다니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학원은 그만둬야만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것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남편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털컥 사표를 써? 여자가 같이 벌어야지. 이젠 저도 시어머니와 남편 말은 무시하고 저한테는 오직 딸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고 빨래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봤더니 영화 티켓이 있더라고요. 별로 개의치 않고 생각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나 딸은 5살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땐 병원에 있었지만 다행히 항암 치료를 잘 끝내고 집에서 치료가 가능해져 한결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1년 동안 힘들게 치료하다 태어난 딸을 위해서 의미 있는 5살 생일을 준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딸 생일 계획을 짰어요. 딸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레스토랑에 가서 생일 파티 해주려고 다 예약을 했습니다. 며칠 후 딸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이 잔뜩 멋을 부리고 향수까지 뿌리며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나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지 옷 좀 갈아입히고 나도 빨리 옷 갈아입을게. 나 오늘 바쁜 일 생겨서 놀이공원 못 가니까 너 혼자 갔다 와. 내가 일주일 전부터 지 5살 생일날 잘해주고 싶다고 약속 잡지 말랬잖아. 회사 일이야. 내가 뭐 어디 놀러 가도 가는 줄 알아? 짜증을 내면서 남편은 딸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 생일인데 저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기 손녀니까 다르겠지 하는 생각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지 생일인데요. 지가 병원에만 있다가 퇴원해서 놀이공원에 데려가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놀이공원? 맞다. 나 오늘 약속 있어. 못 가. 나 전화 끊는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황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전 저 혼자라도 놀이공원에 데려가려고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가에 서 있었어요. 근데 남편 차가 제 옆을 지나가는데 그 옆엔 시어머니가 타고 있더라고요. 아니, 두 사람이 왜 같이 있지?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우연히 만나서 약속 장소까지 태워주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택시를 타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놀이공원에 딸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는데 그게 좀 미안하긴 했어요.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솜사탕도 먹으며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저쪽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또래로 보이는 남자애랑 있더라고요. 남자애를 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전 불길한 예감에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왜 어머니와 여기 있어? 그게 말이야. 갑자기 엄마랑 우연히 만나서. 애비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얘기하자. 우리가 뭐 죄 지었니? 뭘 그렇게 떨고 그래? 애미야, 그동안 애비가 집에 정 붙일 때도 없고 딸아이 하나 있는 게 아민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서 여자를 하나 알게 되었어. 키도 크고 미인인데다 직업도 좋고 집안 좋고 돈도 많은 여자가 우리 아들이 좋대. 그래서 자기 아들만 잘 키워준다면 평생 같이 살자고 했댄다. 그 여자 우리 집에도 인사하러 왔는데 아주 참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암 걸린 기집애보다 건강한 내 손주가 더 소중하니까 얘 보러 같이 자주 만났어. 아니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소암에 걸린 제 딸 생일날에 어떻게 상간녀 아들이랑 놀이공원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고 당신들이 사람이야? 아픈 딸은 나 몰라라 하고 바람핀 여자 아들이랑 놀러를 와?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
너 지긋지긋해. 아니 처음부터 너 빈털털이라는 소리 듣고 정이 뚝 떨어졌어. 결혼 무리수만 있다면 진짜 무르고 싶었으니까. 근데 임신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휴 이 딸에다가 암까지 걸렸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여자는 날 웃게 해주고 그 여자 아들이 날 아빠처럼 잘 따라서 솔직히 마음이 더 가더라고. 언제부터 만난 거야? 한 1년쯤 됐어. 우리 회사 고객이었는데 집 짓는다고 몇 달을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 뭐 그렇게 됐어. 그 여자는 어딨어? 오늘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와서 나랑 엄마가 아이 데리고 놀러 온 거야. 그래서 어쩔 셈이야? 뭘 어쩌긴 어째.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이 떠나면 붙잡을 수가 없어. 남자가 왜 바람 폈겠니? 얼마나 마음 들 곳이 없으면 그렇겠니? 이거 네 책임도 크다. 응? 그러니까 둘이 당장 이혼해.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혼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으세요? 저 지 때문에 이혼 못해요. 지에겐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그리고 난 당분간 어머니 집에서 지낼 테니까 당신도 며칠 생각하고 연락 줘. 전 딸아이와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딸의 간호하느라 제가 1년여 동안 병원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상간녀랑 바람 피운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해선 이혼만은 안 된다는 생각에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 고민 끝에 전 남편이 준 이혼 서류에 사인은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다짐한 거죠. 벨을 누르고 현관에 들어서는데 웬 여자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드러지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린 그 상간녀 얼굴을 보는 순간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당신 바람 피운 상간녀가 저 여자였어? 전 깔깔거리며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근데 당신들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사실 상간녀의 정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경이었습니다. 경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사고 쳐서 선생님들께 불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한테도 대들고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어요. 부모님은 경이가 어렸을 때 도망가서 진도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경이 할머니가 친해서 저도 경이랑 같이 많이 놀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전 대학에 입학하고 경이는 서울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경이는 키 170cm의 날씬하고 뽀얀 피부로 외모가 출중해서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선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의 대시가 끊이질 않았고 경이는 결혼을 3번이나 했는데 다 남편들이 화재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경이는 보험 설계사 일을 했고 경찰은 의심스러워서 경이를 의심했습니다. 이봐요. 그동안 남편들 앞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들어놓고 당신이 일부러 불 지르고 다치게 한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단 증거 있어요?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남편들이 다들 몸이 약해서 그렇게 죽은 거지. 그게 왜 제 책임이에요? 심증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경이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대상자를 찾던 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걸 알고 일부러 남편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남편이 건설 일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고 일을 의뢰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서울에 건물 3개를 가지고 있고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남편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재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편은 금세 경이한테 푹 빠졌죠.
경희가 사업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빌려달란 말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기도 했더라고요. 경희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다녀서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사업가라 시어머니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 집에 올 땐 최고급 한우에 과일이며 선물을 한 보따리 가져와서 마치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시어머니를 잘 따라 안 그래도 아들 귀한 집이라 시어머니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간 거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남편을 다 잃고 불쌍하다며 위로를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아유, 이렇게 젊고 유능한 사람이 어쩌다 남편 복이 없어갖고 아유, 안 됐어. 우리 경훈이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경이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그러니 절 볼 때마다 짜증내고 화냈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얻어준 전세 아파트에서 남편과 경이 아들 이렇게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경이는 말씨도 차분하고 싹싹해서 남편이 경이한테 순식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이는 남편 명의로 상해보험 수십 개를 들어놓고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몸에 좋다며 직접 갈은 주스에 수면제를 넣어서 남편이 먹게 한 뒤 잠이 들면 2층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게 하고 잠든 남편의 눈동자를 오핀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경희 씨, 나 요즘 몸이 왜 이리 안 좋지? 내가 몽유병이 있나? 내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 난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아파 미치겠어. 당신 또 기억 안 나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선 갑자기 가스불 켜서 손을 집어넣고 꼬챙이 들어서 배에 상처 내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요? 제가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힘이 세서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러다 당신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제가 걱정했다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요즘 우리 집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나 봐. 이 병원에 가니까 몽유병은 아니라는데 이상하게 자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리고 요즘 눈도 욱신거리고 아프고. 제가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 해볼게요. 눈이 왜 그렇게 아픈 거죠? 경희는 자신이 남편 눈과 온몸을 다치게 해놓고 천사처럼 걱정하며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는 시어머니 명의로 상해보험을 들어놓고 이번엔 시어머니를 자주 집에 불렀습니다. 어머니, 우리 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오늘 밤에 혼자 자기 무섭다고 할머니 손 꼭 붙잡고 자고 싶다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아유, 그래? 우리 손주나 보고 싶다면 얼른 가야지. 그렇게 시어머니가 와서 자고 가는 날이면 주스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었을 때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뜨거운 물을 팔에 붓고 눈에 오핀으로 찔러서 상처가 나게 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왜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나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이 허하셔서 자꾸 넘어지시고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제가 보약 한 채 지어드릴게요.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제가 더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사업 확장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대신 이 돈으로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쇼핑하시며 기분 전환하세요. 그러면서 수시로 용돈 50만 원, 100만 원씩 주니까 시어머니도 경희를 추호도 의심 안 한 채 예뻐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지만 별 증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몽유병이 있나 봐. 그래서 밤에 나 혼자 내 몸에 상처 내고 그러나 봐. 요즘 눈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도 그래. 눈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경희가 우리 걱정 그렇게 많이 하는데 둘 다 이렇게 골골대니 미안해 죽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통고만 할 거야. 얼른 애미 정리하고 훈이 엄마랑 재혼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지 태어나면 그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어. 나도 하루빨리 경이랑 떳떳하게 결혼해서 새 가정 꾸리고 싶어. 어디서 이런 폭덩이가 왔니? 아유, 너 처음에 애미 데리고 왔을 때 너 인생 바꿔줄 로또라면서 물주 잡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아휴, 그때부터 너 인생 꼬인 거라고. 아유, 맞아. 진짜 경희를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안 있지. 회사 하나 차리고 사장 소리 듣고 있겠지. 근데 혹시나 훈이 엄마도 너 속이고 핀털털이면 어떡해? 좀 알아봤어? 그럼 경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가서 건물주 누구냐고 이름 확인하니까 진짜 이 경이 맞더라고. 그리고 레스토랑 가서 사장 이름 물어보니까 이 경이 확실해. 이번엔 제대로야. 사실 남편이 알아본 그 여자는 경희가 동명이인의 여자 신분증을 위조해 그 여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고 재력가였던 그 여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남자들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그러고 그 건물이나 레스토랑엔 가진 않았으니 남편이 사장 이름만 확인했으니 직원들이 글대로 말해줬을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희가 남편과 시어머니 눈에 상처를 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중에 제일 액수가 큰 게 사망이고 그 다음으로 실명, 마지막으로 화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 남편들 중 한 명은 몸에 상처를 여러 번 내서 합병증으로 죽게 되었고 한 명은 실명, 한 명은 화상을 입어 경희가 보험금을 다 타간 겁니다. 한마디로 경희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이상한 점이 보였는데요. 학교 청소하다가 쥐가 나와서 다들 놀라고 도망가는데 경희는 그 쥐를 잔인하게 해부하면서 웃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경희의 그런 이상한 점이 소름 끼쳐서 경희가 오면 피했고 경희는 친구 없이 혼자 지냈는데 제가 유일한 친구였던 겁니다. 그런 경희를 이렇게 만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경희는 20대 때 사기를 쳐서 감옥을 들락날락거렸고 제가 몇 번 면회를 갔었거든요. 경희는 울면서 자기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에 한번 경희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경희는 남편과 재혼 후 시어머니 모시며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경희야, 그 사람 너무 믿지 마. 나 처음에 재벌집 딸인 줄 알고 결혼한 거야. 나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도 똑같아. 그런 거 나 상관없어. 내가 뭐 사랑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똑같아. 돈 때문에 그 사람들 이용한 거야. 나도 시어머니 집에서 너 얼굴 딱 봤을 때 정말 놀랐어. 그리고 그 남자 와이프가 너라는 거 알고 너무 미안해서 이대로 끝낼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 근데 너가 이혼 서류 던지는 거 보고 너도 마음고생 심했구나 싶어서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었어. 나 그렇다고 너 기분 좋게 볼 순 없어. 어쨌거나 넌 한 가정을 파괴했어. 오늘 나온 건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거야. 알았어. 보험금만 수령하고 그 남자는 이혼할게. 그럼 너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되겠지. 그러면 그동안 너 괴롭혔던 거 조금의 복수가 되지 않겠어? 알았어. 너 꼭 거기까지야? 1년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이 멀었고 경희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약속한 대로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수령한 보험금을 내 통장으로 보내주면서 제가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한 거 이혼할 때 못 받은 위자료라면서 3억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문자로 꼭 딸 치료 잘해서 완치하라며 미안했다고 합니다. 전 경희가 준 돈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추천해준 미국 소아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를 보더니 희망적이라면서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었지만 전 돈보다 우리 딸이 회복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머물면서
전 한국에서 영어 강사하던 일을 경력으로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다행히 직장 동료들 중에는 한국 사람도 몇몇 있어서 타지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어요. 낮엔 일하고 밤엔 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병간호하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7살이 된 딸은 말도 곧잘 하면서 점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하러 안 가면 안 돼? 왜? 엄마가 돈 벌어야 우리 집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지. 나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되니까 나랑 오늘 병원에 같이 있어줘. 엄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뭐? 너가 미국에서 누굴 난다고 엄마한테 소개를 해줘. 저기 온다. 내 친구야. 딸 병실로 들어온 사람은 딸 담당 의사인 재미교포 남자였어요. 찰리, 우리 엄마예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죠? 정말 예쁘죠, 우리 엄마? 정말 그렇네. 안녕하세요. 지 담당 의사인 찰리입니다. 제 아버님이 한국 분이라 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왠지 마음이 가서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지도 너무 예쁘고요. 네, 우리 딸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딸은 완치를 했고 전 찰리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끔찍했던 한국에서의 생활은 잊고 지금은 매일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